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평수면 2억 5천 정도는 평균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봐요. 당연히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래도 제가 족장님이 모르시는 걸 좀 알고 있어서 좀 뿌듯하네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제가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본명이 이제 정규범이고 3년 전에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65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해서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약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퇴사까지 하게 돼서 이제 지금 강의도 하고 책도 쓰게 된 이제 경장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50만 원 신선하네요. 네, 600 진짜 딱 통장 잔고에 6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 650만 원으로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쓰는 게 뭐였어요? 사실 경매 중에서도 아파트는 뭐 네. 3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대출 규제는 심하지 않았고 그렇죠. 심하지 거기에 않았죠. 이제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만 잠깐 활용을 해서 뭐 잔금 낼 때 납부를 하고 세입자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시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좀 불려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그게 가능하죠. 가능해. 직장인들. 직장인 신용 그 마이너스 통장 뭐 그런 그쵸.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했었고 뭐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 3,650만 원이 막 어쨌든 그것도 그러니까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그쵸? 게 있죠. 네, 직장인분들이 난 돈이 없어 하지만은 네. 나에게 숨겨진 잠재력이 있어.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사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게 뭐 정말 우리가 소매품처럼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당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로 했었고 제일 처음에 매입한 게 이제 경매로 경매로. 서울 화곡동에 있는 14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 빌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재투자를 좀 했었죠. 1억 감정가 5천. 1억 5천에 됐던 거를 제가 1억 2,300만 원에 1억 2,300. 낙찰이 됐었고 대출이 이제 감정 기준 그리고 낙찰가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그 중에서 이제 1억이 이제 1억이 대출 나왔어요? 네, 총 1억이 이제 총 들어간 돈이 세금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분이랑 재계약을 했는데 그분 보증금이 딱 2,500만 원. 명도가 필요 없었네요. 명도가 필요 없었고 수리도 필요 없었고 공실 기간도 없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돈이 남더라고요. 250만 원. 그러면 그분은 2,500에 월세가 월세가 당시 전 집주인 채무자랑 네. 35만 원 했었는데 저랑 재계약할 땐 10만 원 올려서 45만 45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너무 하면은 작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적당히 않아요. 옆에 아유. 있으니까 처음 그렇지 시작할 않아요. 때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맨 그렇습니다. 처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 뭐냐면 내가 이자 걱정 어떻게 해? 하지만은 이렇게 플랜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맞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에 대한 이자는 뭐 30만 원 정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 15만 원은 물론 내가 모아서 뭐 재산세도 낼고 네. 쓸 수 있고 공과금이 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남는 게 없잖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네. 아니 아까는 나간다고 걱정했잖아. 이제 나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딱 심플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고민. 경장님님 우리가 그 이자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만 남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 내고 뭐 이런 거 몇 개 내고 나오면은 또 수리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그 다음 물건 할 때도 이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거죠. 맞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금액이 작고 크고는 문제가 네. 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사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10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남으면 그게 수익률이 무한대인 그쵸. 거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2년 뒤에 이제 그분 나가시고 나갈 때 물론 마이너스 통장으로 잠깐 빼서 드렸죠. 보내드리고 인테리어 하고 전세를 놨습니다. 그 금액이 1억 7,500이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원래 이제 또 더 큰 거를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조금 더 큰 금액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내가 어떠한 건물에서 내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막 깊진 않았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 위주로 했거든요. 뭐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많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은 대출 그렇게 안 나오지 않냐. 왜냐면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묶여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떻게든 그거를 해서 납부를 하면은 진짜 경쟁률이 아시겠지만 엄청 낮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경매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할 때 보면은 1억 원 이하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뭐 없잖아요, 있잖아요, 막 이 많이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오늘도 분명히 보면은 어딘가에는 매각이 됐을 거고 그쵸. 거기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를 우리 빌라로 하고 네, 또 네. 빌라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똑같은 걸 찾으셨어요? 규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제 서울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때 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이제 건너간 게 인천을 처음 가봤거든요. 당시에 듣기로는 이제 막 인천에 사람이 많이 산다. 뭐 세입자 맞출 때 뭐 전혀 뭐 걱정이 없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저렴하다. 뭐 해서 부평을 처음에 갔거든요. 아, 좋은 데 가셨네요. 아니 아니, 인천 중에서도 부평이면 좋은 데죠. 아, 그럼요. 네. 호재도 좀 있고, 네, 그럼요. 사람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본 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유행하는 아파텔들.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아파텔이란 말도 잘 없었어요. 그냥 그쵸. 오피스텔인데, 방이 왜 3개나 좀 있어요? 더 큰 거 오피스텔 느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낙찰받은 게 부평에 있는 23평짜리 아파트를 1억 6,800에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동안 월세로 갖고 있다가 보증금 3천에 월세 65에 갖고 있다가 1년만 거주하고 이사를 가신 다음에 전세를 그거를 2억에 맞췄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투자금이 더 생겨서 대출을 받아서 세팅을 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이제 좀 있다가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시세 차익이 좀 올라갔을 때 네. 전세를 맞추던지 아니면 네. 다시 재계약을 또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갔네요. 그 대출은 75% 정도가 나왔었고 오피스텔이라 상업용 시설이라서 그래서 대출을 이제 갚으니까 왜냐면 대출을 여러 개 끼고 있으면 다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뭐 DSR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전세를 드리면 대출을 상환을 하니까 상환된 만큼 또 생기잖아요. 한도가.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 거 하면서 또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좀 증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러면은 네.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네. 좀 더 작은 소액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져 왔네요.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를 볼 때 딱 보는 노하우가 있어요? 빌라를 딱 봤을 때 보는 노하우. 빌라를 볼 때 노하우. 네. 빌라 투자를 사실 할 때. 진짜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빌라를 볼 때 정말 이제 그 큰 것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하자가 있다든지 물에 관련된 거. 그래서 꼭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꼭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요. 아, 근데- 맞나요? 만나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특히 연식이 오래된 거는 저희 집도 예전에 누수가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었고 돈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 주는 집에 이렇게 만약에 누수가 되면은 이 돈도 돈이고 막 엄청 그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누수가 있으면 애초에 저는 그 금액만큼 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입찰을 안 하든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을 꼭 만나서 그런 첫 번째로 그런 하자 여부를 꼭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사는데 뭐 그 외에 불편함은 없는지 왜냐면 누수만이 뭐 집에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뭐 벌레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불편함들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입찰을 합니다. 그런 하자 여부라든지 시세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해요? 네.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해요? 빌라는? 시세 조사 빌라는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시세 진짜 저는 빌라는 족장님 옆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빌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네요. 아파트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거용 아파트 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해봤는데 네. 저는 빌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살면서 네. 빌라를 접근해들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제 기억이 없을 때에는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단독주택 보면은 방 하나만 빌려주는 데 있어요. 네. 정말 못 살아서. 네. 근데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빌라가 아니었던 거죠. 주택에 있는 네. 방 하나 음.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거기 주공 아파트라는 곳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살고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에도 가게 안에 살았어요, 그냥. 아. 그래서 빌라라는 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빌라를 사야지 빌라라는 게 있다 이런 거 자체에서 되게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빌라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네. 세입자도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저는. 그럼 다 위임장해서 대리로? 아니 세입자를 안 만났죠,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예. 없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알아서 임차인이 고치겠지. 그렇죠. 알아서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세입자 만나는 게 없어서 네. 세입자를 만나면 네. 세입자가 뭘 안 그래요? 아, 뭐 그러는 분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공손하게 여쭙죠. 왜냐면 정보를 제가 얻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냥 뭐 경매 때문에 왔어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욕먹죠. 근데 거기 이제 점유자 말고 아랫집 윗집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누수라는 건 아랫집이나 뭐 윗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유자는 뭐 대부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시도는 합니다. 왜냐면 친근하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은 확률에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거조차도 뭐 제가 나중에 낙찰받고 명도를 할 때 또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염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도는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안 열어주죠. 없는 척 한다거나. 근데 이제 아랫집 윗집에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도와주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윗집 경매로 나와서 이제 찾아왔는데 혹시 바쁘시겠지만 뭐 피해받고 계신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집주인이 되면 이렇게 보상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자 처리라든지 이런 걸 도와드려야 되니까 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많이 열어주시고 막 집에 들어오라는 분도 계시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과정조차 되게 사실 번거롭긴 한데 그만큼 또 그렇게 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빌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빌라는 중요해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떨어져.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빌라는 또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 빌라마다 같은 연식이어도 다 다르고 하니까 진짜 사실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뭐 거래도 많이 없고 한 명도 못 만났을 때는 한 번 더 가요. 네. 적어도 한 명은 만나야 그 임장을 마무리를 하는 편이고 못 만나고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낮게 애초에 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으면 몇 번 더 찾아가서 이제 다른 시간에 뭐 낮에 갔으면 뭐 저녁 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시세 조사는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인터넷 뭐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시리얼이라는 사이트. 시리얼? 지금 모르는 척을. 전 진짜 모르죠? 몰라요. 진짜 모르죠. 진짜 몰라요. 상업용은 또 다른. 네이버 부동산밖에 안 봐요. 밸류맵이랑 네. 전 디스코 보지. 시리얼. 분야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달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를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을 다니지만은 네. 내가 진짜 되게 높은 상무야. 네. 높아. 네. 하지만은 내가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는 다 바싹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몰라요. 프로 인터뷰어시구나 해가지고 방송입을 초보자분들한테 하셔서 진짜 모르는 표정으로. 진짜 몰라요, 저는. 네, 진짜 그럴 몰라요. 수 있겠네요. 시리얼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시리얼이 예전 이름으로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뭐죠? 온나라 지도라는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네. 온나라 지도라고 있었어. 네, 부동산 종합정보지도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번지수만 치면은 그 건물에 있었던 모든 실거래 내역이 다 뜨거든요. 이게 제가 낙찰받은 빌라거든요. 신양그린빌이라는 화곡동의 빌라. 네. 그럼 얘가 딱 찾아가줘요. 제가 지금 번지수를 입력한 것도 아닌데 그 단지 이름을 써도 찾아가네요. 똑똑하게. 그래서 이게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딴 거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도 나오고요. 네. 실거래 정보를 저는 많이 보는데 빌라는 아무래도 실거래가 많이 없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거래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요 실거래는 있었겠죠. 제가 입찰했을 때도 2017년도구나. 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진짜 없긴 해요. 아파트를 그러면 비교하면. 이것도 전월세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요? 예. 터치가.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나옵니다. 여기는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네. 빌라의 그 밸류맵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다 나오는데 애초에 빌라는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주변 것도 같이 보면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보는데 첫 번째가 요 시리얼. 그럼 여기 시리얼 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면 요거 찍으면 돼요? 예전엔 됐었는데 이게 되네요. 되네요. 네. 됩니다.
제 컴퓨터는 안 되는데? 아, 네. 되네요. 아, 이건 지금 건물 하나의 그 실거래를 본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알죠. 네. 이거는 제가 알죠. 아, 예. 자료 제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거래가 자료 제공? 네, 요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몰랐어요. 요거를 받으면 이게 좀 1년치밖에 못 봐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일찍 봐서 보면 되죠. 네. 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설정하면 아까처럼 이제 하나만 하나 나오는 보니까. 거니까 전체로 놓고 다운로드를 하면 화곡동에 있었던 1년치 매매 거래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그걸 말씀하신 것들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연식 비슷한 연식으로만 설정, 그러니까 나오게 숫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한 뒤에 여기에 이제 필터를 거는 거죠. 데이터에서 필터를 건 다음에 이 낙찰받은 게 2008년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거래가 좀 많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년으로 해서 2008, 2009, 2010 이렇게 하면 이제 2006년부터 10년까지 빌라 거래된 거 1년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시세가 한 7, 80% 정도 저렴하거든요. 떨어지죠. 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은 빼고요. 아, 지하층은 또 안 하세요? 왜냐면 가격 비교를 이제 하는 건데 평균값을 매겨볼 건데 지하층이 껴버리면 그 평균을 와해버리니까 좀 비슷한 것들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내게 만약에 입찰하려는 게 지하층이면 지하층만 봐야겠죠. 그 동네. 여기서 마지막에 내림차순으로 해서 여기서도 나름대로 좀 주관적인 건데 비슷한 평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다 하면 나름대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제곱미터까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57부터 63까지 해서 그럼 요것들이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평수잖아요 지금 화곡동에. 네. 요것들의 뭐 평균 매매가를 뭐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는 그러니까 요 정도 연식에 요 정도 평수면 2억 5천 정도는 평균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봐요. 당연히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물론 요즘에는 주소도 있구나 옆에. 네, 번지수도 나오니까 뭐 하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건 한번 찾아보는 거죠. 특수성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번지수 찾아가서 이건 왜 3억에 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족장님이 모르시는 걸 좀 알고 있어서 좀 뿌듯하네요. 맞아요. 사람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빌라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는 사실 실거래 그냥 눌러보면 뭐 그 단지가 다 찍혀 있잖아요. 웬만하면. 빌라는 시세조사에 신경을 한 진짜 몇 배 이상은 써야 됩니다. 훨씬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쟁률도 낮고 아파트보다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역세권이랑 좀 가까워야 된다.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긴 하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세권이면 좋죠. 좋은 건데. 조- 좋은 건 당연하죠. 좋은 건 당연하다. 좋은 게 그러니까 당연한데. 좋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역세권이면은 당연히 세입자도 잘 맞춰지고 나중에 이제 개발될 확률도 높고 뭐 그렇겠죠. 근데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안전한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소액으로 역세권은 아무래도 가격도 비쌀 거니까 비싼 걸 살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제가 투자했던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서울 이런 데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외곽 그러니까 역세권 벗어나도 다 세가 들어오고 거래도 다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역세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아니겠죠. 그래서 역세권 아닌데도 다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편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역세권이면 훨씬 유리한 건 맞는데 뭐 마치 역세권만 거래가 된다, 역세권만 세가 나간다 하면 나머지는 다 공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누군가 살고 있죠. 그렇죠. 저 대신 이제 가격이 낮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액으로 하려면 사실 좋은 것보단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맨날 그 얘기해요. 네. 나의 투자에 맞는 곳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살 돈이 없으니까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그걸 거예요. 내가 돈은 많지 않은데 제일 좋은 자리에 월세도 따박따박 잘 들어오면서 경쟁도 없어야 돼.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근데 이제 돈이 없다면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돈 있으면 서울을 계속 했겠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가 그나마 제가
이제 좀 밀려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이게 공실이 나거나 이런 거는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을 가보니까 이게 역세권이 아니어도 사람이 막 서로 들어오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